어, 그래서 이제 메카트로닉스과에서 이제 이런 제어공학이라든가 정보공학, 그 다음에 전자공학, 전기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계공학 쪽에서 뭐가 필요하냐? 또 기계공학 쪽에서도 분야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구학, 동력학, 동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동력학, 그 다음에 설계도 꼭 필요하다 했죠. 설계공학, 그 다음에 또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어떤 걸 거냐, 뭐 티타늄이면 티타늄,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이런 재료공학이 또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 그 구조를 해석하는 그런 구조 해석 분야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두 개만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다양하게 알아야 정말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이론은 이제 정보공학 쪽에서 그 제어공학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어 이론, 그 다음에 서버 기구, 통신 기술, 프로그램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제어공학에서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어과 뭐 이렇게 또 제어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또 잘 알아야 제어를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제어하거나 이러려면 저 제어공학을 또 공부를 잘 해야죠.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들어가져야 되겠죠. 뭐 고차원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들이 포함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CPU, 그 다음에 전자 회로, 기본적인 회로 구성, 그 다음에 센서하고 기계하고 뭐 인터페이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센서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모터에 사용되는 모터 쪽에 사용되는 모터 드라이버 설계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나누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는. 그래서 메카를 하려면 전반적으로는 저 정도는 좀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자, 그러면 메카트로닉스의 5대 요소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기구인데, 기구는 이제 몇 개의 물체를 조합해서 기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물체들의 힘을 가해서 이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운동을 일으켜서 또 다른 물체에 또 다른 운동을 전달을 하는 이런 운동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상호 접촉해서 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다음 물체한테 뭔가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에너지를, 운동계를. 그 전달하는 거를 우리 이제 여기서 상호 페어라고 이제 용어를 한다는 거죠. 물체 전달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운동을 전달하는 거를 이제 상호 페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접촉 상태가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혹은 면과 면 상태냐, 그러니까 접촉면이 어떤 접촉으로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하고 점하고 하면은 선점 페어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면과 면인 경우는 면 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에서 면으로 이제 운동계를 전달하는 거를 면 페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전달할 때 어떤 구조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기구적인 부분이잖아요. 기계적인 부분. 그래서 기계과나 기계를 하는 기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만 하는 파트예요. 그렇지만 전자공학과나 이런 데서도 그 내용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공학에서는 주로 페어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페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파트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관절이라고 용어를 붙인다 이거죠. 관절. 조인트. 아시겠죠? 조인트. 그래서 그 조인트 부분들은 면페어에서는 이제 회전 페어, 미끄럼 페어 뭐 이런 용어들이 탄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관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구가 구동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자유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절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자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관절이 몇 개냐? 얘가 1자유도냐, 2자유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사람과 같은 형태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로봇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과 같이 무릎, 팔, 관절, 그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어깨 이런 부분들이 다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이제 관절 구조를 그래서 몇 자유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계는 주로 이제 직선 운동,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움직여서 운동을 전달하는. 그다음에 회전에서 운동을 전달하는 회전 운동.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관절 구조고 그거를 정의를 해놓은 게 밑에 그림 1-3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자유도의 이제 관절 구조를 보여준 거고 이거를 기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회냐, 그 다음에 선회는 아까 이제 회전 운동이라 했죠. 회전 운동. 그 다음에 뭐 또 그 어떻게 이제 회전해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 직선 운동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 형태에다가 그래서 축을 어떻게 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해요. 심볼 형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다.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관절 구조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하는 이런 회전 구조. 그 다음에 직동 운동.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직선 운동. 그래서 직선 운동은 이렇게 이제 심볼로 표현을 했네요. 두 가지. 그래서 원래 이제 기구의 구조를 그릴 때 저렇게 위에 그림처럼 하나하나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심볼로 이제 표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저 심볼만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복잡한 물체를 그 상호 페어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게 되고요. 최종적인 요소가 이제 최초의 요소하고 그다음 페어로 서로 연결돼서 이제 요 상대적인 운동을 어떻게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우리가 연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 연세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 이제 링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링크 또는 이제 절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요. 키네매틱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관절의 자유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각각의 관절 요소에 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관절 요소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 이제 링크다 이렇게 링크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링크로 구성돼서 운동이 이제 복잡하게 전달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형태를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다관절 로봇과 같은 이제 다자유도 다관절 로봇은 이제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관절의 자유도가 다양해서 운동 궤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메카트로닉스의 기본 핵심은 사실은 다관절 로봇이
다관절 로봇과 같은 다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로봇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카트로닉스에서 얘기하는 로봇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다관절 로봇을 제어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다관절 로봇은 사용하는 용도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죠?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조립만 하는 용도로 썼는데 요즘은 뭐 커피까지 타고요. 커피를 타서 가는 로봇도 있고 뭐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아졌죠. 자, 그래서 그걸 기구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류로는 직각좌표. 이 직각좌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직각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여기 이제 움직임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각좌표계 로봇들은 특히 이제 뭐 CNC 머신이라든가 뭐 이런 구멍 뚫는 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죠. 아주 흔한 로봇 중에 하나예요. 작동 영역은 좀 작고요. 그다음에 운동 속도의 고수성은 좀 늦고요. 천천히 움직이죠. 사실 뭐 축축축축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강성이 좀 높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원통 좌표 로봇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게는. 그래서 작동력은 좀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속도도 이제 중간 정도 되고, 강성도 중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좌표 로봇. 좌표 내가 찍으면 원하는 좌표로 이동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얘도 중간이고요.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관절 로봇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느냐, 수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관절 로봇이 달라지고요. 사실 얘들 같은 경우는 작업 범위나 이런 내용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이제 고속성, 운동의 고속성은 얘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아주 빠르죠. 그래서 다관절 로봇 중에 로봇파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 강성은 조금 얘는 낮죠. 그래서 뭐 하나 들 때 뭐 우리가 팔하고 똑같아요. 팔로 쭉 넘겨서 멀리 있는 걸 잡을 때 가까이 있는 걸 잡을 때 이런 힘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사실 이 로봇팔까지 제어하는 거를 우리가 해봐야 정말 메카트로닉스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거 플러스 전자적인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재가 돼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있어야 하고요. 공간적인 좌표, 공간 좌표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어를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센서가 필요한데요. 센서는 지금 계속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운동 상태, 즉 위치라던가 혹은 속도라던가 그 다음에 가속도들 이런 운동 상태를 이제 전기 양으로 변화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정보 처리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센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센서의 그 기술이 아주 이제 발전을 해야 메카트로닉스가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주로 검출기 또는 이제 변환기라고 해서 뭐 이제 동물과 같은 동물이나 혹은 이제 인간의 감각기에 해당하는 거를 비교하면서 그거 이제 감지를 한다고 해서 이건 이제 우리 센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센싱.
그래서 이제 이런 센싱을 하는 소자를 우리는 센서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센서는 기구의 자체의 운동 상태를 계측하는 센서고요. 그리고 센서의 역할은 기계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에 센서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구의 주변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외계 센서, 두 가지. 뭐 용어는 굳이 내계 센서, 외계 센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 센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카메라가 대표적인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멀리에 봐서 아 저건 뭐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센서들이 주로 이제 외계적인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재 센서는 이제 내부에서 내가 오늘 열이 나네. 뭐 이게 느끼는 거죠, 몸에서. 그죠?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개념을 센서로 표현해서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외계 센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과 같은 혹은 사람의 손과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계 센서는 이제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온도라든가 내부에 들어 있어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내재 센서 같은 경우는 위치, 각도 뭐를 측정하는 포텐시오메터, 이런 용어들은 좀 중요합니다. 포텐시오메터는 아주 우리 메카트로닉스에서 제일 기본이고 제일 많이 쓰는 센서죠. 포텐시오메터는 거의 이제 위치 제어를 하는, 위치 측정을 하는 센서가 대표적인 센서고요. 그 다음에 리졸버라는 게 이제, 리졸버는 좀 생소하죠, 사실은. 리졸버도 각도 검출용 모터로 이제 일종, 각도를 이제 검출하는 모터의 일종으로 주로 이제 안에 감겨져 있는, 모터에 감겨져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약간 더 전문적으로 가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돼서 이 두 가지의 전압을 얻어서 각도 검출을 하는 게 이제 리졸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엔코더 뭐 이렇게 합니다. 인코더, 엔코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하고 있는 거를 회전 속도라든가 아니면 회전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엔코더 센서는 리니어하고, 리니어 센서, 리니어로 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선형이죠. 선형 센서가 있고, 회전하는 거를 감지하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나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센서들, 직류 혹은 교류를 측정하는 센서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타코미터라는 게 있는데, 타코미터도 생소할 거예요. 타코미터는 이제 주로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차량에 많이 쓰죠. 뭐 로봇에도 물론 쓰지만, 그래서 회전 속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100km로 달리는데, 만약 100km 이상으로 달린다 그러면 뭐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스스로 속도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타코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용어가 그렇긴 하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이니까 꼭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타코미터, 그 다음에 포텐시오미터, 리졸브, 엔코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든가 각속도를 센싱하는 센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전 센서, 피에조 센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피에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가속도라든가 각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게 하는 센서 종류들이에요. 센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센서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제어의 핵심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계 센서, 의 예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계 센서의 이제 핵심 중에 자동차 쪽으로 보면, 그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살펴보면 요게 이제 다관절 로봇의 로봇 암이 될 거고요. 그 암을 제어하면서 그 구동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는 4개 센서가 있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계 센서는 외부에서 뭐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인식을 해서 컴퓨터로 받아서 컴퓨터가 판단하고 그걸 다시 로봇한테 전달하고, 이런 센서를 우리 이제 외계 센서다 이렇게. 그래서 내계 센서, 외계 센서 이런 용어들은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놓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외계 센서 중에 카메라 같은 경우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카메라로도 뭐 형상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거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음식 배달하는 로봇들이 있어요.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천장에 그 스타게이지라고 해서 랜드마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를 인식을 해요. 누가? 로봇에 있는 카메라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 판단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외계 센서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의 제어까지도 어떻게 보면 로봇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카메라 인식하는 파트만도 사실은 한 전공 분야거든요. 근데 그 분야까지 포함되고 그걸 또 만들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전 그게 안 되면 그걸 활용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로봇들을 만든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센서들의 활용도를 잘 활용을 해야 하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센서가 모듈로 나와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요즘 특히 이제 이런 제어의 개념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각각의 모듈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거를 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듈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센서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센서를 갖다가 잘 붙여서 융합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게,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메카트로닉스의 핵심인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CPU, 그리고 그 컴퓨터,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제어에는 컴퓨터가 포함이 되잖아요. 컴퓨터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메카트로닉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어 정보라든가 센서 정보들을 받아다가 처리하는, 명령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제어 파트에서는 이쪽 분야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메카트로닉스에서는 바로 없어서는 안 될 두뇌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꼭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쪽 분야를 또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설계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여기 보면은 지금 CPU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판넬 조작, 보조 장치,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을 이 구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블록도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직접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쪽 분야를 관심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나 이런 거를 갖다 놓고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게 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컴퓨터, 소형 컴퓨터,
쪽에 예전에 이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설계까지도 다 해서 하나의 제어 장치를 만들고, 그 제어 장치를 통해서 로봇뿐만 아니고 모든 제어를 다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메카트로닉스 쪽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마이크로 컴퓨터가 메카만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크게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전자공학을 하면서 뭐 요 마이크로 컴퓨터 쪽에 핵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되니까 다양한 다른 것들도 제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분야가 너무 많은 거죠. 일례로 예전에 서울대 농과의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왔어요. 농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런 거를 배워 갔는데, 농대에서 왜 이걸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는 농대에서도 농업기계나 농업 계측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걸 꼭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설계를 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 설계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방법을 배워가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촌에서 쓰고 있는 그런 뭐 계측기라든가 아니면 제어기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설계해서 실험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분야는 저는 이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마이크로 컴퓨터 설계 파트는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쪽에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기술을 좀 배워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뭐 4비트, 옛날에 4비트에서부터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막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저는 4비트까지는 뭐 써보지는 않았어요. 세대가 이제 8비트 세대였으니까 8비트 세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32비트, 64비트 세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64비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이제 듀얼, 쿼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량 처리와 그 다음에 속도를 요하다 보니까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8비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주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아두이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8비트 CPU고요. 아주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각각의 프로세서를 좀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아마 저하고 또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쪽 분야의 쪽을 좀 교육을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기술, 메모리도 계속 증가를 해요. 다양하게 설계돼서 나오고 있고 끝이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모리도 중요합니다. 프로세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메모리가 설계되어서 나온 거를 갖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구동을 시킬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롬이나 램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뭐 또 알아둬야 하고요. 컴퓨터에서 뭐 많이 쓰고 있는 용어니까.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약자로는 리드 온리 메모리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램도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의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롬은 읽기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램은 읽고 쓸 수 있다. 그 안에다가 뭐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롬은 읽고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개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더 또 그
구체적으로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롬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더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램은 데이터들이 주로 저장되고 읽어오는 메모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서 프로그램 막 작성하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가 롬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